반갑습니다. 대스마임의 이용수입니다. 자, 우리 2022학년도 수능 대비 9평 고생하셨습니다. 맞죠? 이제 마지막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시면서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답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하면, 이번 사회문화 시험 작년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쉬웠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이게 수능에 나오게 되면 1등급 컷은 48점 정도가 아닐까. 그쵸? 지금 막 46점, 47점 받은 애들은 안 들어! 이렇게 막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료 분석 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쉬웠습니다. 대신에 개인과 사회관계에 묻는 실제 명목의 문제가 독해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자, 그 외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몇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자, 지금 비록 내가 뭐 48점, 50점 정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저하고 강의를 잘 듣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는 어떤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맞죠? 이제부터 하나하나 내가 부족한 부분들 메꿔 나가게 되면 작년 수능처럼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50점을 받으면 됩니다. 맞죠? 저는 사회문화가 정말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이 더 높은 표점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 이게 공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정도의 수준 문제면 안 되겠지만, 노력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대한 점수 차이는 있는 게 좀 더 좋은 시험 문제인 것 같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출제하시는 교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조금만 더 어렵게 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어렵게 내주세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 에스파냐 해군은 한 쌍의 개를 섬에 상륙시켰다. 상륙까지 밑줄 쳐져 있는데 기억은 당연히 사회문화 현상이겠죠. 니은은 개와 염소 간의 수의 균형이 형성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의지 필요가 아니고, 이렇게 해봤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 당연한 모습에 해당하는 니은은 자연현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네. 자, 이것은 정부, 법률, 도덕의 개입, 전부 다 뭡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 전부 다 사회문화 현상이구나 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 생명체는 배고프면 먹이를 찾기 마련이며 먹이의 양에 따라 개체수가 조절된다고 하는 것 또한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발생을 하게 되는 리얼은 자연현상입니다. 자, 1번 확실성의 원리,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지. 확률성하고 확실성 구분해주게 되면 사회문화 현상은 확실이 아니고 뭡니까? 확률성의 원리. 자, 두 번째는 니은과 같은 현상은, 즉 자연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자연현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몰가치적 현상이다. 다음 3번은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일단 개연성과 반대는 뭐야? 필연성. 그치? 개연성은 사회문화 현상, 필연성은 자연현상.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4번은 보편성과 특성이 공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당연히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에 5번은 인과관계가 분명한 거는 사회문화 현상, 대신에 인과관계가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 공통점. 우리가 정답은 3번 쉽게 나오는데 이렇게 달리가 나왔을 때 여기에도 똑같이 사회문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달리가 나온다고 해서 생략하지 말고, 자, 전부 다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정확하게 읽어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2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갈등, 기능, 상상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렇죠? 꼭 이런 주제를 했어야 되느냐라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혼밥족이 증가한 현상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갑은 전통적으로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속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의례였는데 식사 규범이 약화되면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뭔가 사회 규범 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갑은 기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네. 그렇지? 결국 구성원 간의 소속감 형성이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대감, 뭔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유대감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될 거고, 을은
과거에는 외톨이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가족이나 집단의 구속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세련된 도시인의 생활 방식으로 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은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과거에는 외톨이로 봤을 거니까 많이 안 했지만 지금은 야, 혼자 밥 먹는 게 어때? 자신의 어떤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고 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이 퍼지다 보니까 혼밥 쪽이 늘어나고 있다. 뭡니까? 이런 상상론이 되겠지. 이렇게 갑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결국 혼밥은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험 감독을 하면서 막 점심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도 빨리 가서 혼자 밥 먹고 왔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4교시돼서 사회문화 시험지를 딱 봤는데 이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혼밥 쪽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는 말을 보고 야, 꼭 이래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병은 뭡니까? 병은 관점이 갈등론이 될 겁니다. 1번 갑의 관점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1번 뭡니까? 상상. 두 번째는 자,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되는 비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능의 한계점이 돼야 되겠지. 결국 지금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는 이런 상태 자체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 되는 게 기능이거든. 3번은 병의 관점은 집단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고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갈등 자체는 불가피한 거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야지만 사회는 변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사회 제도나 구조 그 자체가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다고 해서 변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부장적인 제도 그 자체가 원인은 되겠지만 변동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은 그 가부장제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의 대립, 남녀 간의 대립, 지배와 피지배 관계 간의 대립이 발생을 해야지만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제도 그 자체는 불평등의 원인이고 여기 안에 내재해 있는 대립과 갈등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다음은 4번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능과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에 5번은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은 공정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동의를 한 것입니다. 라고 보는 관점은 뭡니까? 관점은 기능이 돼야 되겠지. 정답은 3번. 자,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토론 수업 방식에 대해서 고등학생의 선호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50명에게 구조화된 문항을 제시하고 응답을 구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응답을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뭐 질문지법이나 면접법 둘 다 되겠지만 앞에 보니까 구조화된 문항이라고 나와 있네. A가 질문지법이겠네. 정부 저출산 대책과 그 효과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열상 선정했습니다. 대화 나누고 기록했대. B는 면접이 되겠지. 자, 다음은 마스크 착용이 유아들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6개월간 머무르면서 유아들의 행동과 대화 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6개월 동안 어린이집에 되게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C는 참여 관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린애들 보면서 뭔가 힐링도 많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자료 수집 방법 A, B, C가 나와 있고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보는데 1번 C는 참여 관찰은 A, B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간이 적게 드는 것, 즉 경제성이 높은 거는 이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경제성이 높아요. 일단 여기도 나와 있잖아. 6개월간 머물렀다고. 우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만나고 아, 쟤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는 없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물기 때문에 참여 관찰은 그만큼 경제성은 떨어집니다. 두 번째, BC는 A와 달리 연구 대상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주관적 인식은 그냥 찬성합니까?
만족합니까? 이것도 주관적 인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 인식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의도라든가 동기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주관적 인식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게 질문지법의 한계점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3번은 가에는 경험적 자료 수집에 적합한가라고 했으면 경험적 자료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5가지 전부다. 그럼 여기 3가지 전부 다 경험적 자료에 해당해야 되겠지. 다음 4번 나이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치? 함정은 보이죠. 관찰, 참여 관찰. 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앞에 뭡니까? 인위적으로 통제한 상황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우리는 실험법만 찾는 겁니다. 그렇죠? 실험법도 뭔가 어떤 인위적인 상황에서 변수를 처치를 한 다음에 발생하는 변화를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관찰을 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참여 관찰 이렇게는 가지 말고. 마지막에 5번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질문집과 면접법이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좀 오래된 교육청 문제에서는 잘못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원에서 다시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자료 수집의 도구로 언어가 사용이 됩니까? 의사소통은 필수적입니까?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까? 전부 다 같은 말로 생각하셔야 될 거고 질문을 읽고 여기에 답을 하는 것 또한 언어적 상호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우리가 개념 문제에서 그치? 그나마 조금 틀렸을 법한 문제가 4번입니다. 일단 4번도 그중 후보 중에 하나예요. 연구작업은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 성취와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봐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관계가 나오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만약에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는 주제에서 이거를 단정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제에서는 A와 B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뭐가 영향을 주고 뭐가 영향을 받는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주제가 아니고요. 가설을 보든지 또는 연구 결론을 보고 우리가 찾아내는 게 맞습니다. 이건 꼭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나올 때 아마 이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읽는 게 아니고 야 얘는 가설이나 결론에서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 개입 지수, 부모 통제 지수, 자녀 의사 반영 지수를 측정하고 부모와 자녀 동의를 얻어서 자녀의 모의평가 성적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갑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하여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가 정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 여기를 한번 묶어봐봐. 이 말이 나죠. 그러면 지금 가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보고 우리가 찾는 건데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영향 주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하여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가 정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민주적 양육 태도가 무슨 변수가 되는 거야?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뒤에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봐봐. 그치? 최소한 저하고 수업하는 친구들은 못해도 1등급 아니면 만점을 목표로 제 수업을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찾는 문제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주제 말고 결론이나 가설에서 찾되 한 번만 더 보자. 뭐가 영향 주는지 정확하게 한 번만 천천히 더 파악해 보자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거라고. 응? 한번 볼까? 자료 분석에 1차와 2차 자료 모두 활용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보니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갑이 직접 조사했습니다. 이게 몇 차 자료야? 1차 자료. 그리고
자, 자녀의 학업 성취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자녀의 학업 성취를 내가 파악한 거야. 그럼 봐봐. 자녀 학업 성취에 대해서 내가 직접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아니다 2차 자료라고 하게 되면 이미 발표되고 조사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가공해서 쓸 때 통계청에서 이만큼 자료가 나온 거야. 근데 난 이 자료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 이거 뽑아올게 라고 하는 거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건 아닌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의평가 성적 자체는 갑이 직접 조사한 게 아니고 이미 조사된 성적을 내가 가공해서 쓰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이 자료가 바로 뭐다? 2차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 독립변수는 민주적 양육 태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측정하겠습니다. 학업 성취는 모의평가 성적으로 나는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녀 학업 성취는 양적 자료,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는 질적 자료 수집하였다라고 했을 때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 전부 다 뭡니까?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뭐 지수 하니까 계속 무슨 아이돌 그룹 이름처럼 생각나네요. 자, 여하튼 수치화된 자료 수집한 거니까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우리는 양적 자료 수집했습니다. 모의평가 성적도 마찬가지고, 분석을 통해 수용된 가설은 자녀 학업 성취가 높을수록,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얘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린 독립변수는 얘라고 지금 찾아놨다고. 안 맞잖아. 정답은 기억 그리고 니은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5번입니다. 5번. 밑줄 치는 기억에서 리얼에 부각된 문화 속성에 대한 옳은 설명. 일단 문화 속성 몇 개 있습니까? 5개. 맞죠? 5개 있다. 공유성부터 해서 학습성, 전체성, 변동성, 축적성 이렇게. 중세사회에서 강탈, 격투, 사냥 등은 친숙한 일상문화였습니다. 친숙한 일상문화란 이야기는 그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따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은 공유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네. 자, 폭력성을 발산하는 기사들의 문화를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따라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이들에게 기사들의 문화가 뭐 하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정체감, 이런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뭡니까? 얘가 학습성이 되는 거야.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을 문명화되지 않은 패배자로 취급하는 문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치? 자, 리얼은 물리적 폭력 수단이 중앙 권력에 집중되자 일상에서 폭력을 삼가하고 예의와 교양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뭔가 등장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얘도 변동성을 이야기를 해줄 거고, 그치? 여기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런 모습의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뭐 전체성도 가능하고 또 여기서도 변동성을 같이 이야기해줘도 괜찮습니다. 기억 볼까요? 기억은 문화가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기억 뭡니까? 이게 공유성에 대한 문화의 기능. 기억 맞는 선지겠네. 리얼은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뭡니까? 이 친구는 전체성. 그쵸? 니은은 디귿과 달리 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나 내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형태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은 변동성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학습성을 제가 이렇게 친 거는 사람이 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학습입니다. 문화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가 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변동성이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래서 디귿 답이 안 될 거고, 리얼은 디귿은 리얼과 달리 문화가 상징체계 통해 전승되면서 보다 풍부하게 축적된다. 축적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축적성은 뭐 현대적 감각, 전통에다가 현대적 감각이 더해졌다, 지혜가 집약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문화 요소에다가 기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 등등이 더해지는 모습이 축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다시피 패배자로 취급하는 문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 축적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치? 자, 우리가 억지로 보게 되면 디귿은 공유성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축적성하고는 관계가 없다.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7판 조금만 정리를 하고 6번부터 계속 갈게요. 자, 계속해서 6번입니다. 그렇죠? 위에 5번에다 디귿은 변동하고 공유 같이 봐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6번 한번 볼게. 교사 A와 C는 자발적 결사체, A와 D는 공식 조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A를 봐야 되겠죠. A는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인 거. 가족은 둘 다 안 되는 거고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그래서 A가 노동조합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C는 뭡니까? 나머지 하나 자발적 결사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사내 동호회가 되겠네. 사내 동호회. 그리고 D는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나머지 회사. 그래서 우리는 학교, 회사, 정부기관은 자발적 결사체가 안 된다. 그럼 나머지 B가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죠? 가족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빨리 가족들한테 가고 싶어요. 1번입니다. A는 전인격적 인간관계가 주로 이루어지는 집단입니다. 전인격적 인간관계라고 하게 되면 친목 집단들보다는 1차 집단, 즉 가족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뭡니까? 얘는 자발적 결사체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3번 B는 C와 달리 공식 규범 통해서 구성원 통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식 규범을 통해서 구성원을 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식 조직, 목적이 과업인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4번 C, D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과업지향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내 동호회는 침묵입니다. 마지막 5번 A, C, D는 이익사회, B는 공동사회.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 7번입니다. 빈곤 유형.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이야기한 A가 절대적 빈곤, B가 상대적 빈곤. 1번 절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선은 시대와 사회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이게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절대 빈곤선이나 상대 빈곤선은 시대,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B는 해당 사회 전체 가구의 소득 분포를 고려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정답은 2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란 말의 의미가 그 사회 어떤 소득 분포, 생활 수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적이란 말로 쓰이는 거고, 상대적이란 말의 의미가 소득 분포라든가 생활 수준 고려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쓰이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절대적이니까 변하지 않는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야. 절대적이란 말, 상대적이란 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쵸? 최근에 평가원이 조금 그쵸? 좋아하는 선지죠. 상대적 박탈감 계속해서 나오네. 둘 다 어때? 빈곤 상태니까 박탈감 유발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빈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은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4번은 B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A도 해당한다. 이거는 빈곤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개념이 될 거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절대적 빈곤은 좀 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항상 또 많이 나오는 선지가 절대, 상대 둘 다 기준, 즉 빈곤선이 있다.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측정되는 빈곤이다 라고 하는 거 정도. 그치?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8번 하겠습니다. 그쵸? 좀 튕겼죠?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8번 한번 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갑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전기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흥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우연히 어릴 적 동네 친구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는 뭡니까? 또래 집단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될 거고, 경찰 제복에 매료되어 경찰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갑은 경찰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찰학교에 기본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에 경찰청에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1번 기억은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1차적 사회화 기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 1차적 사회화 기간은 가족 또는 또래 집단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니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전수하기 위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전기회사는 회사가 되는 거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다음 3번은 어릴 적 동네 친구들입니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맞는데 1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해석해주고 4번 리얼은 얘기 사회를 담당하는 사회화 기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니까 경찰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아직까지 경찰은 아닌데 경찰이 되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되는 거니까 얘기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화 기관입니다. 4번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다음에 5번은 리얼감염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지 않았지만 근데 경찰 학교는 교육이 목적인 거야. 이 친구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그치? 그러면 답은 안 되겠죠. 이 친구는 미음은 리을과 달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맞는 선지가 될 겁니다. 다음에 9번. 그림은 질문 통해서 A, B를 구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등장하여 확산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이야기한 A가 산업사회, B는 뭡니까? 정보사회. 1번 A는 B보다 사회 다원화 정도가 낮다. 너무 쉽게 1번 나오죠.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낮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산업사회는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가장 높죠. 맞죠? 자, 다음에 3번은 비대면 접촉이 빈도는 정보사회가 높아야 될 거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적인 한계가 많이 극복이 됩니다. 4번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라고 하면 알다시피 뭐의 특징이다? 탈관료제 특징이구나. 그러면 정보사회는 탈관료제니까 높다라고 해줘야 되겠네. 대중매체는 양방향 대중매체.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 경계는 모호한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게 정보사회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자, 우리 자료음성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보니까 좀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작년 수능이나 또는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보다는 조금 쉽게 하지만 주석에서 약간 장난쳤던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연구자가 노동자 성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 정도 측정했습니다. 시기별 노동자 성비와 성별 임금 격차를 나타냈고 각국에서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에 남성 노동자의 수는 20% 증가하였고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20% 증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 노동자 수가 증가했고 얘도 증가를 했으니까 뭐 숫자를 내가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숫자 가지고 확인해도 좋겠지만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내가 숫자를 바꾸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빠르게 확인하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일단 첫 번째 장난친 거는 여성 노동자 100명당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은 남성 노동자 100명당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치? 자, 두 번째는 임금 격차는 그런데 분모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인 거야. 1 빼기 이거란 이야기는 통분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성분의 남성 빼기 여성 이런 형태가 나온 거야. 그러면 노동자 성비는 이렇게 적을게. 왜냐하면 여기도 어차피 남녀가 나올 거니까. 자, 결국 여성이 100명일 때 남성은 얼마라냐? 여기는 60명. T 플러스 10년은 남녀 노동자의 비가 여기가 100명이면 여기도 얼마? 100명이라는 뜻이에요. 노동자 성별 임금 격차인데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100이면 여성은 얼마다? 격차가 30이면 70이 되는 거고요. 40이라는 이야기는 100일 때 얼마? 여성은 6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지. 자, 기억 1번은 T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격차가 30이라는 이야기는 남성은 여성이 얼마? 70%입니다 라고 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T 플러스 10년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이하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얘를 쓰지 말자고. 어차피 지금 여기가 정확한 금액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안에서만 묻고 있으면 여기 비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일단 남성 대 여성의 노동자 성비가 100대 100이라는 이야기는 1대1, 즉 노동자 수가 같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남성 평균이 100이면 여성 평균 60. 그러면 전체는 여기 사이 어딘가에 존재할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모와 여기에 해당하는 분모가 같은 상태지.
왜? 남성 노동자분의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 여성 노동자분의 여성 노동자 임금 총액을 할 건데 분모가 지금 같은 상태라는 이야기는 전체는 얼마? 딱 8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80에 대해서 여성은 60이니까 60% 이하가 아니고 75%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 다음에 3번.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에 여성 노동자 수는 감소하였다. 이제 산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남성 노동자는 20% 증가를 했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때 여성 노동자가 100명이면 남성은 60명인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20%가 증가를 하게 되면 몇 명이 됩니까? 남성은 72명이 되는 거라고. 근데 남성과 여성 노동자 비가 같다며. 그럼 이 말은 어때? 여성도 얼마다? 여성도 72명입니다가 돼야지 딱 1대1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러면 여성이 100명이라고 가정했는데 100명에서 얼마 된 거야? 지금 72명이 된 거니까 여성 노동자 수는 감소하였다. 정답 어때? 3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다음에 4번은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감소했대요. 이 말은 여기 70이고 여기 60이니까 감소한 거 아니냐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얼마 증가한 거야? 20% 증가한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여기가 100이면 얼마? 여기는 120이 될 거고 똑같이 이 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얼마? 20%만큼 증가한 값이 나와야 될 거라고. 얼마입니까? 7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감소하였다가 아니고 증가하였다가 돼야 되겠네. 5번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에 성비 불균형과 임금 격차 모두 완화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성비 불균형은 좀 완화됐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격차 어떻습니까? 격차는 더 심해졌죠. 30에서 4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봐봐. 10번은 우리한테 필요한 산수는 60에 대해서 20% 너 계산해봐. 이거 하고 100에 대해서 20%, 60에 대해서 20% 이거 계산해봐. 이거밖에 없어요. 계산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은 겁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서술형 평가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 채점입니다. A, B에 대한 설명 각각 3가지 제시하시오라고 나와 있고 1점, 0점입니다. 쉽게 나왔죠? 얘는 3점입니다. 다 맞아야 되는 거야. 흥망성쇠를 거듭한 사회, 미래의 사회 변동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A는 순환론이 되는 거고 서구 중심적 사고론 비판받습니다.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되겠지. 그러면 가에는 순환론에 해당하는 맞는 선지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안 냈지만은 여기는 공통점이 들어가도 괜찮죠. 왜냐하면 다른 특징이 아니거든. 뭐 B와 구분되는 A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통점이 들어가도 맞는 겁니다. 자, 반면에 나는 일단 진화론이 아닌 게 들어가야 되겠지. 왜? 여기도 진화, 여기도 진화. 그럼 여기는 진화론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1번. A는 사회 변동이 곧 발전이라고 본다. 얘는 B에 대한 이야기.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받는 거는 진화론이죠. 순환론이죠. 진화론은 왜 안 됩니까? 진화론은 자, 사회 변동은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다고 보지만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변동의 속도와 폭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과소평가한다는 비판받는다라고 나오게 되면 뭐만 찾자고? 이 친구는 순환론에 해당하는 선지구나 라고 찾는 게 필요한 거고 4번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을 문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봅니다라고 했을 때 문명사회, 더욱더 복잡해지고 분화되는 사회 뭡니까? 진화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음 4번은 B는 A와 달리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합니다. 뭡니까? 얘는 진화론에 대한 설명.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은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는 가가 아닌 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가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순환론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얘가 나에 들어가도 맞죠. 왜냐하면 2점이니까 어차피 2점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음은 12번입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또 이런 문제 또 나와가지고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4점인 거 보고 전 질문이 5개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질문 4개야. 얼마나 그쵸? 친절하게 쉽게 줬죠. 우리가 보통은 3점 이렇게 나와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4점이랍니다. 다 맞으면 돼요. 그냥. A는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 형성 과정에 주목하는가? 값 다 맞으니까 A 너무 쉽게 나오죠. A는 낙인.
A는, 즉 낙인은 문화를 학습한 결과임을 강조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여기는 아니요가 돼야 되겠죠. 이 친구는 차별 교재에 대한 설명이거든. 자, 그럼 여기는 맞는 내용이 돼야 되겠네. 여기 하면 마치 0점인 것 같아. 그치? 여기서 1점 얻어와야 됩니다. B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B는 차별 교재 이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일단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봐봐. 여기는 몇 점이 돼야 돼? 지금 1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당연히 0점이 될 거고, 여기도 지금 여기가 1점이 돼야 될 거거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가 낙인, B가 차별 교재가 되는 거니까 저 여기 아니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죄송해요. 여기가 0점이 돼야 되지. 여기도 0점.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1점이면 여기도 뭡니까? 여기도 0점이 될 거고 여기가 맞아야 되겠네. 그래야지 1점이 나오겠네. 그럼 니은은 뭐가 돼야 돼? 니은은 여기도 아니요라고 나와야지만 1점이 만들어지겠네. 자, 기억은 A는 최초의 일탈보다는 일탈 행동을 반복하는 현상, 그치? 반복된 일탈을 설명하기 적합하다. 낙인에 대한 설명 맞고. 기억 맞네? 니은은 B는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 이 말은 낙인 될 수 있으면 찍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낙인 이론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디귿은 가에는 B는 차별적 제재를 일탈 행동 원인으로 보는가? 일단 차별적인 제재 뭡니까? 똑같은 법을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 어디 특징이 돼야 돼? 낙인 이론의 특징이 돼야 되겠네. 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는 지금 B는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답이 안 되겠죠. 이 친구는 낙인 이론에서 얘가 되는 설명이 들어가야 될 거거든. 다음에 리얼은 기억 리얼은 모두 예입니다 라고 했을 때 보니까 둘 다 뭐가 돼야 돼? 둘 다 아니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뭔가 이상하더라. 자, 볼게. 그렇지? 그렇죠? 맞네요. 여기가 아니요가 돼야 되겠네.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좀 헷갈렸습니다. 자,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12번은 2번이 정답이 돼야 될 것 같아. 다음은 13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각국 사람들은 A국의 요리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그 요리사가 만든 방법 그대로 전통 옥수수빵을 만들어 일상에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A국은 일단 간접 전파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겠네요. 두 번째, 무역을 하면서 만난 B국 사람들이 B국 전통에 따라 음식을 만들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든 거야? 냅킨 등 청결 유지를 위한 다양한 용품을 만들었대. 그러면 일단 냅킨 등 청결 유지를 위한 다양한 용품이 만들어진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모습에 영향받아서 외부 문화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되는 거니까 B가 자극 전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변국 사람들은 이웃 주민인 C국 사람들이 C국의 전통적 농기구인 호미를 들여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호미를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모습은 당연히 직접 전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네. 1번, 갑국에서는 발명 아닙니다. 발명은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 두 번째, 을국에서는 매개체를 통해 타 문화 요소가 전파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매개체 통해서 문화 요소가 전파되는 것은 간접 전파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무역하면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이런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모습도 매개체가 아니죠. 보니까 다음은 3번은 변국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 구성원 간 접촉을 통해서 문화 요소가 전파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 전파에 대한 내용이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제가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절대 문화 파트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사람이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에게 내재한 어떤 문화 요소가 전달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게 문화인류학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사람이 나왔을 땐 매개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부 다 외재적 요인에 의한 변동이 나와 있고 갑국 간접, 을국 자극, 변국은 직접. 5번은 갑국과 변국이 바뀌었습니다. 맞죠? 다음 14번. 자, 아마 14번이 오답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제시문이 어려운데 간혹 이렇게 개인과 사회관계가 제시문 자체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따질 때 개인과 사회라고 두고 뭐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사회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뭐가 나오는 거야? 비밀 결사라고 하는 게 나온 거야. 일단 자,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회 형태래. 그럼 비밀 결사는 뭐만 가지는 거야? 이 친구는 수단적 가치밖에 안 되는 거야. 마치 이야기하는 사회 계약서에서 이야기하는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그러면 뒤에도 보게 되면 비밀 결사는 이런 기반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언제든 외부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건으로 유지되는 상호작용은 불안정합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이 때문에 구성원들은 비밀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 간의 행위 지침, 얘가 이제 보여요. 지침? 얘는 뭔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라는 생각하게 된다고. 근데 봐봐. 우리가 사회 명목론에서 규범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규범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규범은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약속의 형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즉 이야기하면 규범의 강제성을 이야기하면 실제론이 되겠지만 규범이 개인들을 위해서 각각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얘는 명목이 되는 거라고. 구성원들은 뭐한다? 만든다. 행위 지침을 만든다에 초점이 두고 있는 거지 행위 지침 때문에 구성원들은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닌 거잖아. 그냥 머릿속에 항상 있다 없다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선되는 게 개인이냐 아니면 사회냐 또는 규범의 강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를 가지고 구분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뒤에 보니까 얘는 결국 명목론이 되는 거잖아. 맞죠? 기억은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 실제.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합니다. 외재성을 이야기하는 실제. 사회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 환원. 바꾸면 설명할 수 있다. 명목. 리을은 사회 제도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의식과 행동에서 찾는다. 명목. 정답은 디귿 그리고 리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계속해서 15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인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알다. 인구는 항상 비를 구할 거냐 비율을 구할 것이냐부터 판단하는데 이 문제는 대놓고 비율 구하세요라고 주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자 빨리 이제 우리는 그래 비율 구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다음은 10%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따지세요. 일단 비율이나 비를 구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10% 증가한 값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것이지 10% 증가를 한 상태에서 비나 비율을 구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딱 두 개만 이야기했다. 비, 비율 구해라. 뭐 할지. 그리고 그 다음은 조건은 뒤에 따져라. 갑국 T년, T 플러스 60년 0에서 14, 15, 64, 65세 이상 인구. 자, 먼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구별력이 10%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0에서 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이게 어떻게 보면 노령화 지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줬던.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 0에서 14세 인구 1명당의 값을 구해가지고 빨리 그 비를 구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00을 약분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2분의 1. 그러면 이것분의 얘가 얼마란 이야기야? 2분의 1이란 이야기야.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20%. 여기는 그럼 자연스럽게 70%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20%겠네. 똑같이. 아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여기가 20%입니다. 라고 했는데 나누면 2잖아. 그치? 2. 그러면 이것분의 얘가 2가 된대. 그럼 여기는 얼마? 10%.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70% 이런 식으로 을고 T년 T 플러스 60년 65세 이상 인구 여기는 10. 자 나누게 되면 5분의 2. 오케이? 근데 이것분의 얘가 5분의 1에
그럼 여기가 2가 10이 됐다는 이야기는 5가 25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럼 35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65%. 자, 그래서 그렇죠? 자, 25분의 10을 하게 되면 5분의 2가 나옵니다. 자, 다음은 자, 여기는 30%입니다. 30%가 빠졌네. 자, 그리고 여기는 3이잖아. 3. 그러면 이것분의 애가 얼마? 3이 돼야 된다. 여기는 10%. 여기는 몇 퍼센트입니까? 60%. 이렇게 나오게 돼. 기억 한번 볼게요. 1번. T년의 노년 부양비는 갑국이 얼굴보다 크다고 했을 때 노년 부양비는 70분의 10, 65분의 10 어디가 더 커? 얼굴이 더 크지. 분자 같은데 분모 작으니까. 2번. T 플러스 60년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는 나와 있잖아. 이것분의 이거 하라고. 그러면 여기는 70분의 10, 60분의 10이니까 어디가 더 큽니까? 얼굴이 더 커야 되겠지. 다음은 3번은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배 증가하였습니다라고 나와 있을 때 지금 전체 인구는 각각 얼마? 10% 증가했다고 나와 있다고. 인구가 동일할 때 몇 퍼센트 증가해? 2배 증가할 거라고. 비율이 2배 됐으니까. 근데 10% 증가했으면 당연히 2배보다는 더 많이 증가했겠지. 3번 계산하지 마. 2배 증가하였다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내면 돼. 다음은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갑국과 얼굴 모두 15, 64세 인구는 증가였다. 얘는 당연히 증가했겠죠. 왜? 전체 인구가 10% 증가했으니까. 맞지? 그럼 여기도 볼 때는 65고 60인데 여기가 지금 100일 때, 여기도 100일 때잖아? 근데 얼마 증가했다고? 얘는 10% 증가했대. 그럼 각각의 인구가 전부 다 얼마? 각각 전부 다 10%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건데 60에서 10% 얼마? 더하기 6. 얼마입니까? 얘는 66이 되는 거겠지. 어떻게 보면 얘도 당연히 증가를 하겠지. 정답은 4번. 5번은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0에서 14세 인구는 증가를 하였고 을국의 0에서 14세 인구는 감소했대. 봐봐. 20에서 10%야. 근데 전체 인구는 10%만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감소할 거고 을국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형태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일단 실제로 봐봐. 실제로 계산 자체를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비를 구하고 필요한 것만 계산해서 따지면 되는 건데 딱 필요한 건 뭡니까? 70, 65하고 60이 있는데 60에 대해서 10% 증가를 하게 되면 66 되는 거 아니야?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 16번부터 조금 끊었다 갈게요. 네. 자, 계속해서 16번입니다. 문화의 태도 A에서 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A는 자기 문화 우수성 지나치게 강조해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낮게 평가합니다. A는 자문화 중심주의. 반면에 B는 다른 문화 우수성 내세워서 자기 문화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낮게 평가합니다. 뭡니까? 사대주의. 여기는 당연히 상대주의 태도가 되겠네. 1번. 국수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제국주의 또한 강제로 자기 문화를 이식하고자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입니다. 사대주의가 가질 수 있는 비판점 뭡니까? 자기 문화 정체성 상실 이런 것들이 되겠지. 두 번째는 타 문화와의 공존에 대해서 A는 부정적인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문화를 평가절하하는 모습인 거야. 그럼 당연히 자기 문화만 우수하다고 보게 되면 다른 문화와 함께 존재할 이유는 없겠죠. 왜? 우수한 문화가 자기 문화가 될 건데. C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주의가 조심하고 상대주의가 반드시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태도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타 문화 공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것이야 라고 존중해 주다 보니까 당연히 타 문화 공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겠죠. 그치? 자,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공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주의는 야, 그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함께 있다고 뭐가 문제겠느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3번. 자기 문화 정체성 사대주의는 상실합니다. 다음에 문화 간 갈등 예방에 기여하는 것은 상대주의가 맞죠. 4번.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둘 다 아니요가 됩니다. 결국 사대주의도 워낙 그 외부 문화를 무분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문화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다음은 5번은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둘 다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를 B, C와 구분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얘를 이것과 구별 가능하겠지만은 이 친구를 이것 두 개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17번. 다음 글의 필자가 주장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생 원인을 적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중에는 종교, 문화, 관습, 외양 등에서 주류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식별 가능성입니다. 이들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서 배척하고 사회적으로 차별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니까 식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왜 차별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 배척하기 때문에 차별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하고 있다? 차별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 정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 문제 자체가 차별의 발생 원인 적으세요 라고 했을 때 단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의 원인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문제아로, 자,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차별을 하게 된다. 괜찮아? 정답은 쉽게 3번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자, 넘어갈게요. 18번입니다. 자, 우리 18번은 그렇죠? 저도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계층에 대한 문제를 좀 실어야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예전처럼 복잡하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뭔가 분석하는 내용, 들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중층과 하층이 나와 있으니까 상층이 구해져야, 그러니까 여기는 상이 10이 될 거고 여기는 20이 될 거고 여기는 3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정답은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 상층의 비율은 3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정답은 쉽게 1번이 나와요. 1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상층과 하층의 비율 차이입니다. 그럼 하층은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50만큼 차이 나타나고 T 플러스 10년 같은 경우에는 40이 그쵸? 얼마입니까? 자, 여기가 되는 거겠네. 그치? 상층과 하층의 비율은 차이가 없네. 여기는 3번은 T년은 폐쇄적, T 플러스 10년과 20년은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3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우리가 3번을 야, 계층 구성 비율만 가지고는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판단할 수 없어 라고 넘어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조사 대상자는 동일하답니다. 이 말이 나왔어요.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옆에 밑에 한번 적어봐봐. 얘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단서가 뭐가 있냐면 조사 대상자의 수는 동일합니다. 대상자의 수는 동일하다 라는 단서하고 우리는 일단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봐봐. T년하고 T 플러스 10년에 T 플러스 20년에 수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100명입니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조사 대상이 동일합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선지 안에는, 이 선지는 전입이나 전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생,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 수가 동일합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 상층이 10이고 상층이 20이 됐는데 상층에서 출생을 많이 하거나 또는 전입이 많이 발생하면서 상층의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서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제가 된 상태라고. 그러면 봐봐, 상층이 만약에 10%고 20%가 됐으면 이 상층이 자가 분열해서 20% 될 수는 없을 거잖아. 뭐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야? 이동이 발생을 꼭 해야만 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동이 발생을 해야지만 계층 구성의 비율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봐봐.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식으로 이렇게 연속적입니다 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거야. 만약에 T년, T 플러스 10년만 나와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 플러스 9년에 변했을 수도 있을 거고 할 거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의 의미가 T년에서
T 플러스 10년, 20년 가면서 계속해서 뭐한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평가원이 어떤 의도에서 문제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냥 단순하게 계층 구성 비율만 가지고는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판단할 수는 없는 게 분명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이야기했을 때 개방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원도 동일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비율의 변화가 발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결국 모든 연도에서 수직 이동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자, 모든 연도가 전부 다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나 봐봐. T 플러스 20년 1월 1일까지만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T년 12월 31일 11시 23시 59분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사회문화 자료 분석을 할 의미가 없는 거고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통계의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건 따지는 게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T년에서 T 플러스 20년까지 자연스럽게 어떻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평가원이 이렇게 준 의도가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알 수 없다가 아니고 전부 다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4번은 자,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하다. 일단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사회 통합, 개방적, 폐쇄적에 대한 구분은 좀 정리를 하고 갈까. 개방 그리고 폐쇄적에 대한 내용은 뭐 가지고 구분하는 거라고? 수직 이동의 가능성, 수직 이동의 가능성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다. 반면에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는 사회 통합이 필요합니다. 양극화되었습니다. 등등의 내용은 전부 다 뭘 보고 판단한다? 우리는 중층의 비율 가지고 판단한다. 되죠? 자, 다음은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 변화는 세대 간 이동, 자, 10년에서 20년 변화는 세대 내 이동이라고 했을 때 동일한 세대, 그치? 이게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세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전부 다 세대 내 이동의 모습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8번은 일단 정답은 쉽게 1번. 하지만 3번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9번이에요. 하위문화 유형 가나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각국의 음식 문화는 주식인 밥에 다양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 것을 기본 형태로 합니다. 하지만 기후나 지형에 따라 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즐겨 먹는 반찬도 다릅니다. 얘는 일반적인 하위 문화. 반면 얘는 종교적 전통을 중시하여 경찰의 일상의 풍속까지 세세하게 단속할 정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불만을 가진 일부 집단에서는 저항의 표시로 남성들은 이렇게 잘랐고 여성들은 긴 치마 대신 짧은 반바지 입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류 문화에 대해서 뭔가 대립하거나 저항하는 성격, 나가 뭡니까? 하위 문화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하는 거? 반문화에 해당하는 거. 주류 집단에 의해서 일탈로 규정되는 것은 반문화입니다. 두 번째, 나는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역기능도 있지만 기존 주류 문화가 지닌 문제를 드러낸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죠? 니은 맞는 선제가 될 거고, 이것은 가를 규정하는 규정은 나와 달리 달라진다. 하위 문화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공유 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또는 반문화에 관계없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문화 공유 범위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다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 예를 볼까요? 가나 모두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거 맞죠? 반문화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 또한 다양성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는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거 맞지만은 하위 문화가 많아지고 반문화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사회 주류 문화가 많아진다? 이건 아닌 거예요. 하위 문화가 많아진다, 반문화가 많아진다, 그 사회 문화적 다양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주류 문화가 다양해진다? 이거는 틀린 선지가 돼야 될 겁니다. 마지막 20번 한번 볼까요? 사회 보장 제도 나왔습니다. 가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일단 급여 제공은 금전적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가는 공공부조가 돼야 되는 거야. 사회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다음에 나는 실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은 물론 재취업 촉진,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에서 급여 제공한다. 급여 지급한다. 금전적 지원이다. 그런데 개인하고 기업이 같이 비용 부담하고 있네. 뭡니까? 고용보험이고 사회보험이 되면 되겠네. 일단 가는 공공부조, 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 A에서 C적으로만 구성됩니다. B는 A의 2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봤을 때 일단 얘 가지고는 안 되겠네. 얘 가지고 보는데 14가 눈에 떠오르면 이거 두 개 더 합은 얼마입니까? 이거 두 개 합은 14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1차이다, 여기는 6차이다 하면 여기서 B 대 B지역 인구 대 C지역 인구는 6대 1입니다 라고 나오게 돼. 근데 A는 B가 A의 2배라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대 B 대 C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3대 6대 1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네. 우리가 여기다가 300명, 600명, 100명, 그리고 1000명인데 우리가 참 다르다고 하게 되면 여기를 구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거야. 그럼 여기는 그냥 산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몇 명이 여기는? 80명이 나와야 되겠네. 몇 명? 11명. 여기는 42명. 두 개 더하면 53 넘어가게 되면 27. 즉 기억이 얼마 나와야 된다? 27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돼? 27 더하기 42 더하기 11 해야지 전체 80이 나올 거잖아. 300에 대해서 27이 나오기 전에 몇 퍼센트? 여기는 9%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1번 A지역에서는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합니다. 라고 하면 공공부조. 보편적 복지하게 되면 사회보험. 자, 두 번째.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 지역별 수급자 수는 C지역이 가장 적다라고 했습니다. 공공부조를 이야기한다. 그렇지? 공공부조는 300에 대해서 27, 42, 11. 정답 몇 번? 2번. 3번은 강제가입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하게 되면 사회보험. 나를 봐야 되겠네. A지역과 C지역 수급자의 수 합. 산수하는 겁니다. 42, 78, 여기는 20. 두 개 더 해봐 62밖에 안 되겠네. 4번.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제도 하게 되면 뭡니까? 공공부조. A지역 수급자 비율이 C지역 수급자 비율보다 높다. 9, 11인 거야. 5번.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B지역 수급자 수 하게 되면 공공부조 42. 상호 부조 원리 하게 되면 사회보험 여기 20. 42는 20보다 훨씬 더 많네요. 정답은 어떻습니까? 2번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봐봐. 자료 분석 문제를 쭉 봤을 건데 실제로 계산을 많이 하는 문제는 절대로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자료 분석에서 강조를 하는 거지만 계산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확인하려고 덤벼드는 거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단편적으로 이거는 이거다가 아니고 이것보다 보면 문제는 어려울 겁니다. 나왔을 때 얘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표현이 조금 바뀌어도 나는 확신을 하고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정도까지 공부가 돼야 됩니다. 사회문화 어렵게 제발 출제해 주세요. 그래야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더 좋은 점수,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과목이거든요. 정말 제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보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심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